어떻게 말도 없이 전기랑 수도를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난 분명 그렇게 하겠다고 너한테 여러 번 말했다. 네가 기억을 못하는 거지. 그렇다고 진짜로 그렇게 끊어버리시면 어떡해요? 이거 범죄예요. 엄마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요. 처벌받을 각오하고 한 거다. 네가 얼른 나갔으면 이렇게 하지도 않았겠지. 엄밀히 따지면 저한테 이 집 주신 거나 다름없는데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게 누가 행동을 그렇게 하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난 이미 너한테 기회 많이 줬다.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0세 신옥길 할머니와 그의 아들 구현우입니다. 신씨 할머니는 얼마 전 아들이 사는 집의 전기와 수도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단전단수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신씨는 처벌을 각오하고 전기와 수도를 끊었습니다. 그날 아들과 며느리는 집에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TV를 보고 있었고 아들은 집에서 밀린 업무를 처리 중이었습니다. 순간 전기가 나가 불도 TV도 모두 꺼지자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이내 아들은 화장실에서 잠깐 볼일을 봤지만 전기만 나간 게 아니라 물까지 안 나온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관련 업체에 전화를 걸기 전에 신씨 할머니가 아들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전기와 수도를 끊어버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며느리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옆에 서 있었고 아들은 신씨에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고 따졌습니다. 저희 집에 불이라도 났으면 엄마가 책임질 거예요. 내가 몇 번이고 나가라고 경고하지 않았니? 그리고 저 업무 보다가 컴퓨터 꺼져서 파일 다 날아갔는데 이건 어떻게 보상해 주실 거예요? 네가 이 집에서 안 나가는 동안 월세 못 받은 건 어떻게 보상할 건데? 전기 수도 요금도 매번 엄마한테 떠넘기지 않았니? 아무튼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하마. 법으로 해결하자. 신씨는 그렇게 당당하게 할 말을 하고 아들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들이 집에서 안 나가자 전기와 수도를 끊어버린 신씨 할머니 그리고 그런 할머니를 고소하려는 아들 사이에는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씨 할머니는 어린 시절 평범한 집안에서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신씨의 부모님은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줬고 신씨는 늦은 나이까지 부모님을 모시다 중매로 남편을 만나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결혼 당시 집이 있었고 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씨는 풍족하진 않았지만 굶진 않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신씨와 상의 없이 야채 장사를 접고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신씨는 왜 자기와 상의도 없이 가게를 차렸냐고 남편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한들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신씨에게 자기와 같이 가게를 해보자며 그렇게 결국 신씨는 자식 낳을 생각을 할 새도 없이 남편과 국밥집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과 달리 남편은 그간 맛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지 국밥을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뼈 달린 국물을 만드는데 정성과 노력이 더해져 맛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게가 워낙 목이 안 좋았던 자리였던지라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신씨는 1년에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거의 12시간을 운영하는데도 매일 손님이 5명도 오지 않으니 월세를 주고 나면 항상 마이너스였습니다. 손님도 안 내는데 장사 접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씨는 남편에게 빚이 쌓이기 전에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신씨는 가게 운영 초기에는 많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탈모가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목이 좋지 않아도 맛이 좋으니 하나둘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국밥이 워낙 맛있어서 입소문도 나게 되면서 정말 순식간에 남편의 가게는 손님이 늘었습니다. 남편과 신 씨는 바빠져서 더 이상 둘이서만 식당을 운영하기 힘들어 직원도 한 명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지점을 3개까지 늘렸습니다. 더 늘릴 수도 있었지만 신 씨와 남편은 3개 이상의 가게를 관리하기가 힘들어 더 이상 안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신 씨와 남편은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게가 안정되자 신 씨와 남편은 아들 현우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은 직후 신 씨는 살림과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아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고 아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신 씨는 다시 남편의 가게를 도왔습니다. 이맘쯤 다른 지점 가게에서 직원 한 명이 돈을 횡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CCTV 같은 것도 보편적이지 않았기에 그냥 믿고 맡겼는데 아니나 다를까 돈이 횡령당하자 신 씨의 남편은 카운터 관리를 가족에게 맡기기로 다짐하고 신 씨와 동생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신 씨의 아들은 항상 학교가 끝나면 가게로 와서 밥을 먹고 부모님과 같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 현우는 항상 식당 제일 안쪽 구석에 앉아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꽤 가게 안이 시끄러운데도 아들은 집중력이 상당히 좋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 때 남편을 닮아 키도 크고 듬직하게 자라졌습니다. 어느 날은 손님 한 명이 국밥 하나를 시키고 술을 4-5병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신 씨는 직감적으로 진상 손님에다 돈도 안 내고 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은 비틀거리며 신 씨에게 향하더니 외상을 요구했습니다. 신 씨가 돈 안 내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신 씨 쪽으로 술병을 던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신 씨의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신 씨 대신 진상 손님을 제 앞에 내쫓아주기도 했습니다. 신 씨는 아들이 언제 그렇게 컸나 싶었습니다. 신 씨는 그런 아들을 참으로 아꼈습니다. 신 씨와 남편은 돈을 잘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사치를 하지 않으며 돈을 잘 모았습니다. 명품이나 차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집도 그냥 살던 집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값비싼 취미에 흥미가 있지도 않았고 오히려 신 씨와 남편은 돈을 모아가는 재미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들은 취직을 하고 결혼할 나이가 되어 여자친구도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맘쯤 건강이 악화돼 가게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고 신 씨가 대신에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 씨와 남편은 조만간 가게를 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에게 가게를 넘겨주고 싶었지만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가고 싶은 회사에 들어가 잘 다니고 있는 듯해서 아들에게 뜻을 전하고 가게를 넘겨받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신 씨와 남편은 그렇게 가게를 꽤 비싼 값을 받고 팔았고 그 돈으로 아들의 집과 결혼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의 남편은 아들 집의 명의를 신 씨로 해줬습니다. 신 씨는 그냥 아들 이름으로 해주자고 했지만 남편은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가 떠나면 아내가 아들에게 효도를 받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신 씨의 이름으로 된 집에 아들이 살게 되었고 신 씨는 아들과 단둘이 있을 때면 늦지 않게 아들에게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제가 평생 효도할게요. 아이고, 그래. 회사 일은 힘들지 않고? 신 씨는 항상 아들이 회사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걱정했습니다. 이후 상견례 당일 예비 사돈들은 집 명의가 예비 사위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집은 사위 이름으로 해주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신 씨와 남편은 예비 사돈이 형편이 어려운 걸 생각해 혼수까지도 직접 도와줬는데 예비 사돈이 간섭하려 하는 게 영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다 아들 며느리한테 갈 텐데요,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신 씨와 남편은 예비 사돈을 안심시키며 결정을 뒤집지는 않았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그런 예비 사돈에게 나중 되면 명의이전 해주기로 했다면서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 도와준 신 씨와 남편에게 고마웠는지 결혼 초반에는 집에도 초대해주며 보답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신 씨는 자연스럽게 아들 집에 자주 찾아갔고 항상 갈 때는 반찬이며 집안 살림들을 하나씩 챙겨갔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 아들은 신 씨에게 반찬이나 줄 선물이 있으면 그냥 자기가 신 씨의 집에 들려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신 씨는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아들 며느리의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는 아들 며느리가 부탁하지 않는 것은 굳이 해주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잘하고 있네, 언니. 지금처럼 그냥 부탁하지 않으면 안 해주는 게 좋아. 반찬 가져다 줘도 애들 잘 먹지도 않고 불편해 한다니까. 신 씨는 자기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이미 결혼한 자식이 둘이나 있는 지인을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건 그렇고 요새 형부 건강은 좀 어때? 지인은 신 씨 남편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안 그래도 신 씨의 남편은 요새 건강이 악화돼 거의 집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입원을 오래 하다 진전이 없자 남은 여생은 집에서 보내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신 씨는 남편을 퇴원시켰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그렇게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혼자 남은 신 씨의 집에 자주 찾아와 위로를 건넸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들은 신 씨에게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적에는 신 씨에게 절대 명의이전을 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해서 아들은 이에 대해 얘기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날 어김없이 아들은 신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전에 약속했던 대로 이제 슬슬 명의 넘겨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은 월세를 안 내며 거의 자기 집인 것처럼 이미 살고 있었지만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하나 없는 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다며 신 씨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고민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그간 모아놓았던 돈이 계속 줄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간 가게를 운영하며 꽤 많은 돈을 모았던 신 씨는 아들의 결혼 비용을 지원해주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10년가량 의료비를 감당하면서 모아놓은 돈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가게도 팔아 더 이상 수입이 들어올 때도 거의 없었습니다. 신 씨는 아껴서 생활해야 했지만 자기도 나중에 아프면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신 씨는 그렇게 명의이전을 망설이며 둘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시간 많으니까 그건 천천히 생각해보자. 아들은 그렇게 신 씨에게 빠르게 결정해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신 씨는 거실로 나가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신 씨에게 손주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맘쯤 신 씨도 남편이 없는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아들과 며느리는 손주를 돌봐달라며 신 씨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신 씨는 항상 손주에게 용돈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우리 손주 할머니 안 보고 싶었어? 하지만 이마저도 며느리가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면서 신 씨는 아들의 집에 가서 손주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신 씨의 집에 방문할 때면 항상 손주를 데리고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먼 길 와준 게 고마워서 신 씨는 매번 손주의 손에 5만 원권 지폐를 쥐어줬습니다. 올 때마다 돈을 건네니 그걸 의도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은 항상 신 씨 집에 방문할 때면 손주를 데려왔습니다.
손주는 버릇이 됐는지 돈을 받으면 항상 아빠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신씨 할머니는 이때까지 시부모님의 제사와 남편의 제사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신씨는 평일에 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가 다가오면 굳이 아들과 며느리를 부르지 않고 주말에 제사일 때만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제사에는 평일에도 아들과 며느리가 참석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신씨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1, 2년 동안은 평일에 아버지 제사가 있어도 아들과 며느리는 잘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음식하는 것을 한 번도 돕지 않았지만 참석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째부터는 조금 달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너네 아버지 제사인 거 알지?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어쩌죠? 저 그날 좀 바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 그래도 아버지 제사인데 늦게라도 참석하는 게 좋지 않겠어? 다음 날도 일 나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지수는? 지수랑 손주도 못 와? 저 없이 시부모 댁에 가기는 좀 그렇죠. 날짜를 주말로 미룰 수는 없어요? 제사 날짜를 어떻게 미뤄? 일단 알겠어요. 보면서 찾아갈게요. 그렇게 남편의 제사 당일날도 할머니 혼자 주방에서 음식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신씨는 이날따라 음식하는 게 힘에 부쳤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음식을 전부 마무리하고 신씨는 잠깐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기 전 눈을 떠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병풍을 옮기고 혼자 상을 드는 게 힘에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르고 모든 준비를 끝내고 신씨는 혹시 올지 모를 아들네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계의 초침이 8시, 9시를 지나도 신씨의 집은 아주 고요했습니다. 신씨는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아들은 바빴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신씨는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지수냐? 오늘 시아버지 제사인데 현우는 바빴나 보네. 손주 데리고 안 올래? 아, 오늘 그이가 제사 못 간다고 해서 저 지금 친정에 와 있어요. 사도는 오늘 제사인 거 모르셨어? 저희는 제사를 따로 안 지내서 제사하는 거 별로 탐탁치 않아 하셔서요. 그래, 알았다. 할머니는 씁쓸하게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남편의 동생들도 건강이 안 좋아서 작년부터 제사에 오지 않았고 할머니는 이날 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아들에게 연락이 왔지만 오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신씨는 그렇게 아들에게 쉬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홀로 제사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까지 다 하고 나자 할머니는 녹초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신씨는 그렇게 씻지도 못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이후 아들은 제사 때 못 찾아간 게 미안했는지 신씨에게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너네 집 쪽으로 갈까? 아, 아니에요. 제가 엄마 집 쪽으로 갈게요. 그쪽에 엄마가 좋아하는 식당 하나 있는데 카페도 있고. 아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신씨를 자기 집 근처로 오지 못하게 하며 다른 데서 먹자고 말했습니다. 그냥 제가 엄마 집으로 갈게요. 엄마 집에서 밥 먹어요. 그래. 손주도 데려올 거야? 아마 학원 가야 돼서 저 혼자 갈 것 같아요. 신씨는 내심 다 같이 오기를 바랬지만 그래도 아들과 식사하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갈비찜 먹고 싶은데 해줄 수 있어요? 신씨는 그렇게 약속 당일 오후에 장을 봐와 저녁까지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신씨가 해준 갈비찜이 맛있었는지 2그릇을 비워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다시 한번 집 명의 이전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냥 말하면 신씨가 망설이자 이번에는 며느리를 들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사람이 명의 이전 되기 전까지는 이 집에 오는 것도, 엄마가 저희 집 쪽에 오는 것도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는 게 말이 돼? 명의 이전만 해주시면 저희 집에 자주 초대도 해드릴게요. 신 씨는 아들이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꺼냈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그 말이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신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들에게 조만간 명의 이전을 해줄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은 그런 신 씨의 마음을 돌려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 씨는 아들의 집 쪽에서 볼일을 보다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의 팔찌를 하나 사고 손주 옷까지 하나 사서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집에 있니? 저 지금 밖에 나왔어요. 나 지금 너네 집 근처인데 며느리랑 손주 주려고 뭐 좀 샀는데 집에 누구 있어? 아들은 그런 신 씨의 말에 그냥 다음에 만날 때 주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다음에 언제 만날 줄 알고 주냐 생각해 그냥 아들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신 씨는 정말 오랜만에 아들이 사는 집에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신 씨는 만약 집에 아무도 없으면 그냥 현관 앞에 선물을 놓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신 씨가 현관 입구에 도착할 때쯤 며느리는 민낯으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고 있었습니다. 신 씨는 평소 화장을 즐겨하던 며느리를 몰라볼 뻔했습니다. 며느리는 신 씨를 알아봤는지 표정이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눈이 마주쳤는데 무시할 수는 없어 신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이 근처서 잠깐 볼일 보다가 너네 줄 거 있어서 왔다. 며느리는 신 씨에게 한번 들어오라고 말을 할 법도 했지만 그런 말 없이 쓰레기를 버리고 다음에 다 같이 찾아가겠다는 말만 남기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신 씨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문이 닫혀 신 씨는 그대로 뒤돌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어쩐 이유에서인지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도 잘 내지 않았습니다. 신 씨는 요금이 미납되자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너네 요금 제대로 안 내니? 저희가 요새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요. 엄마도 알다시피 이 집에서 돈은 저 혼자 벌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당분간만 엄마가 요금 좀 내줄 수 있어요? 명의 이전하기 전까지만요. 그놈의 명의 이전. 신 씨는 점점 아들에게 명의 이전을 해주기가 싫어지고 있었습니다. 신 씨는 이번 달만 자기가 내주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그 다음 달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신 씨가 그 돈을 알아서 내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요금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금 문제로 신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들의 주변은 시끄러웠고 들어보니 한국이 아닌 외국인 것 같았습니다. 너네 어디 놀러 갔니? 저희 장모님 생신 겸 일본 여행 왔어요. 신 씨는 아들의 말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 엄마랑은 가까운 근교 여행도 한 번 안 가면서 안사돈이랑은 해외에 놀러 간 거야? 워낙 손주 돌보는 거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요. 엄마도 다음에 모셔올게요. 맨날 다음에. 신 씨는 그런 아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혼자인 지 오래돼서 많이 외로워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여행 온 거예요. 이 엄마는 그럼 옆에 누가 있니? 엄마는 혼자 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장모님은 거의 10년 동안 혼자 지내셔서. 알았다. 잘 놀다 와라. 신 씨의 아들 며느리는 요금은 안 내면서 여행 갈 돈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들 며느리는 공연도 자주 보러 다녔는데 이런 걸 보면 아들 며느리는 생활비가 빠듯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안 내도 되는 돈이라 생각해 요금을 안 내고 신 씨에게 떠넘겼던 것이었습니다. 신 씨는 그렇게 아들과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신 씨는 요 며칠 새 TV가 고장이나 TV도 틀어놓지 않고 있었는데 TV 소리마저 들리지 않자 집안이 참으로 적막했습니다. 아직 방의 한 구석에는
남편의 유품들이 그대로 있었고 남편의 방을 아직 정리하지 못한 신 씨였습니다. 신 씨는 남편의 방으로 와 남편과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구경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많이 놀러 다니지 못한 것이 신 씨에게는 참으로 한이 됐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남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절대 명의 이전해주지 말고 꼭 가지고 있다가 평생 효도받으라며 자기를 걱정해주던 남편의 진심이 신 씨는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러고 신 씨는 이날 남편의 말대로 아들에게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들은 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또 한 번 신 씨에게 집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집 넘겨주실 때 되지 않았어요? 집만 넘겨주시면 같이 여행도 가고 집사람도 엄마한테 더 잘할 거예요. 난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 이제 너네 하는 거 보고 결정하려고. 근데 지금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택도 없어. 네? 갑자기 그러시는 게 어딨어요? 저랑 약속하신 거잖아요. 넌 나한테 효도하겠다고 약속한 말은 까맣게 잊었어? 먼저 약속을 깬 건 너야. 아들은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며느리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 신 씨의 기대와는 달리 아들 며느리는 오히려 신 씨를 더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제사에 아예 찾아오지도 않았고 손주 얼굴을 본 지는 한참이 다 되어갔습니다. 아들은 신 씨 집에 방문하는 횟수가 더 줄어갔고 요금을 계속 신 씨에게 떠넘겼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오히려 이제는 집이 자기 이름으로 안 되어 있어 세금도 안 나가고 월세랑 관리비도 거의 안 내니 지금 이 상태도 좋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신 씨는 그런 아들 며느리의 태도가 참으로 괘씸했습니다. 신 씨는 그냥 월세를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집이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 기초연금도 거의 못 받고 있었고 수입이 없어 돈은 줄고만 있었기 때문에 신 씨의 입장에서도 월세를 받는 것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신 씨는 아들에게 전화해 자신의 사정을 말하며 아들에게 요금을 내라고 하고 월세까지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갑자기 월세라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들은 신 씨의 사정은 자기 일이 아니라는 듯 자기들 돈 나갈 것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확고했던 신 씨는 그런 아들의 말에도 자신의 뜻을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아들 며느리는 그런 신 씨의 말에 콧방귀도 안 뀌는 듯 했습니다. 월세는커녕 여전히 아들 며느리는 요금 납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없자 무언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했습니다. 언니 아들 그렇게 안 받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자꾸 그렇게 하면 그냥 전기랑 수도 다 끊어버리는 건 어때? 지인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신 씨에게 말했습니다. 신 씨는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고 요금을 밀려도 함부로 단전단수를 진행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처벌을 각오하고서라도 아들에게 경고해야 했습니다. 신 씨는 이제 다음 주까지 월세랑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와 수도를 끊어버릴 것이라고 아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신 씨가 말만 그러는 거라 생각하고 이후 신 씨의 전화도 피하고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나갔습니다. 신 씨는 그렇게 결국 정말로 아들 집의 전기와 수도를 끊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이때 TV를 보고 있었고 아들은 집에서 밀린 업무를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전기가 나가자 아들의 컴퓨터가 다운이 됐고 그 안에 있던 파일들이 날아갔습니다. 아들은 화가 나서 거실로 나왔고 며느리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화장실에 갔는데 물도 안 나오는 것이 영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관련 업체에 전화를 걸려던 그때 신 씨는 아들이 사는 집에 벨을 눌렀습니다.
아들은 꽤나 심각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고 신 씨를 보자 웬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신 씨는 아들에게 비키라는 제스처를 취하며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거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던 며느리도 신 씨를 보더니 지금 왜 여기 있냐는 표정을 지으며 신 씨에게 고개만 까딱 인사했습니다. 신 씨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전기와 수도를 끊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진짜 그렇게 해버린 신 씨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도 없이 전기랑 수도를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난 분명 그렇게 하겠다고 너한테 여러 번 말했다. 네가 기억을 못하는 거지. 그렇다고 진짜로 그렇게 끊어버리시면 어떡해요? 이거 범죄예요. 엄마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요. 아들은 당장 경찰서에 전화를 걸겠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꽤나 당당했습니다. 처벌받을 각오하고 한 거다. 네가 내 말 들었으면 이렇게 하지도 않았겠지. 엄밀히 따지면 저한테 이 집 져주신 거나 다름없는데 이렇게 월세를 달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게 누가 행동을 그렇게 하래?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마음이 바뀌었다. 내 집에 너네가 사는 게 싫으니 그냥 나가라. 갑자기 이렇게 또 나가라고요? 엄마 손주는요? 손주가 앞으로 고생해도 괜찮아요? 아들은 이제 안 되겠는지 손주를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니네 업보야. 아무튼 네가 손주로 협박해도 난 마음 바꿀 생각 없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기회? 무슨 기회? 난 이미 너한테 기회 많이 줬다. 저희 집 불이라도 났으면 엄마가 책임지셨을 거예요? 내가 몇 번이고 경고하지 않았니? 내 말 들은 척도 하지 않은 건 너네들이야. 그리고 저 업무 보다가 컴퓨터 꺼져서 파일 다 날아갔는데 이건 어떻게 보상해 주실 거예요? 네가 이 집에서 안 나가는 동안 월세 못 받은 건 어떻게 보상할 건데? 전기, 수도, 요금도 매번 엄마한테 떠넘기지 않았니? 아무튼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하마. 법으로 해결하자.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어머님, 정말 손주 영영 안 보고 싶으세요? 이젠 며느리까지 손주를 가지고 신 씨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이미 손주를 보지 않을 각오를 하고 아들 집을 찾아온 터라 개의치 않고 한 달 안에 집에서 나가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 신 씨가 전기와 수도까지 끊어버리자 진짜 소송을 걸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해 부랴부랴 신 씨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신 씨는 소송을 걸 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바뀌자 정말 소송을 할 거라고 연기를 하며 엄포를 내놓았습니다.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신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밀린 요금을 모두 주고 이제는 자기들이 요금을 다 내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월세를 줄래? 아님 그냥 나갈래? 엄마, 저 외벌이인 거 아시잖아요. 월세는 좀 싸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신 씨는 제법 비굴해진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꽤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일하면 되잖아. 손주도 이제 어린이집 들어갔는데 언제까지 쉬게? 일할 시간이 애매해요, 어머님. 그럼 짬내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던지. 그저 편하게 살고만 싶어? 며느리는 그런 신 씨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 씨는 지금 시세 그대로 아들 며느리에게 월세를 요구했습니다. 대신 보증금은 안 받으마. 근데 니네가 나한테 잘 안 하면 그땐 보증금까지 요구할지도 모르겠다. 정말 꼭 그렇게 남처럼 저희를 대하셔야겠어요. 나를 남처럼 대한 건 너네가 먼저 아니었니? 난 너네가 나한테 해준 만큼만 너네한테 돌려줄 거다.
아들과 며느리는 원래 요금만 자기네가 내고 월세까지는 신 씨가 봐줄 줄 알았지만 신 씨는 꽤나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아들은 신 씨가 말한 대로 월세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입금이 제때 되지 않았을 때 신 씨는 바로 전화해서 닥달했습니다. 신 씨는 그렇게 아들에게 월세를 받으며 생활에 여유가 생겼고 며느리는 머지않아 짬을 내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그동안 하기 싫어서 그냥 일을 쉬었던 며느리였습니다.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실제로 조금씩 신 씨에게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신 씨는 그 마음이 진심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라도 신 씨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효도를 받으니 아예 아들이 자기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보다는 좋았습니다. 아직은 아들 며느리가 신 씨에게 억지 효도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깨달아서 진심으로 신 씨를 위해 행동하는 날이 오기를 신 씨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들에게 명의 이전을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신 씨는 이번에 받은 월세로 지인과 근교에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신 씨는 이제 돈이 있으니 굳이 아들 며느리가 없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신 씨는 자신의 돈을 지켜 아들과 며느리에게 기대야만 하는 상황을 경계하며 나름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신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아들에게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았던 것이 참으로 잘했던 행동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물론 단전단수를 하는 것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신 씨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신 씨 할머니였다면 자기 이름으로 된 집에서 요금 납부도 안 하고 자기를 남처럼 대하는 아들 며느리가 산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누군가는 그래도 자식이라고 명의 이전을 해주거나 그냥 월세도 받지 않을 것이고 누군가는 또 신 씨 할머니처럼 단호하게 행동하셨을 것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